안녕하십니까. 황현숙입니다, 여러분.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실무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기출문제 실무는 93회 쪽이고요. 그리고 법인조정 쪽인데 제가 법인조정을 묶어서 한 번에 촬영을 했더니 인코딩 과정 중에 계속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현재 93회 같은 경우는 법인조정 파트만 세 번째 촬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조정은 제가 한 번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조금 많이 되면서 중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조정은 두 개 파트로 나눠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촬영 부분에 인코딩 문제 없는 건 제가 원스톱으로 한 번에 촬영된 거로 올려드릴 건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촬영할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 다 되셨죠? 그리고 저희 2021년도로 개정된 부분으로 반영된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 조정은 두 개 강좌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문제는 큰 문제 5번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대손충당금 관련된 부분부터 총 5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조정 명세서 하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출간된 전산세무 1급 퍼펙트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66페이지부터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회사는 모두 다 실행을 해놨어요, 여러분. 문제 5번의 회사는요, 반드시 회사 변경하셔야 되죠. 전산세무 1급만 회사가 두 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회사 선택 시 유의하시오라고 이제 표시해드렸고, 자, 해강산업 주식회사 맞고요. 93회 기출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12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연도는 12기,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0월 31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소기업이 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중소기업인지 일반 기업인지도 항상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작성 대상 서식은 문제에서는 5문제 출제했는데요.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조정 명세서, 가지급금 인정 이자 조정,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 자,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가 시험 출제가 시작이 됐죠. 원래 2021년도부터 시험 출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상반기 쪽에서는 출제를 안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반기부터 출제를 시작했고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법인뿐만이 아니라 개인까지도 이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해서 한도 규정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요거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복식보기 의무자는 지금 현재 업무용을 쓰고 있는 유형 자산을 매각했을 때 나와지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볼 거냐, 수익 금액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꼭 업무 수용자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네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과 관련된 세액공제 명세서 3번 서식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조정 문제가 5번째로 출제가 됐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해강산업 주식회사의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대손 실적률은 1%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손 실적률 1%다라고 나와져 있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1%하고 그리고 저희가 못 받게 된 무엇이 있다라면 대손금이 발생했다라면 실제 발생된 실적률을 계산할 수 있죠. 네, 그거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 맥시멈으로 가는데 아예 1%다라고 하면 그런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서식 이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린 상단에 법인조정 모듈 부분에 가셔서 과목별 세무조정이라는 쪽에 가시고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열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가끔은 서식을 보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프로그램 이해하실 땐 여기 옆에 번호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온 게 순서이죠, 여러분. 작업의 순서. 그럼 제일 먼저 하실 게 대손금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잔액을 확정을 시켜주시고 채권 잔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우린 무엇 하겠다? 대손 충당금을
지금 한도 설정하겠다. 그럼 충당금 한도 설정이 되면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금액과 비교하여 한도 초과가 있는지 확인하겠죠. 네, 그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내역은 외상 매출금은 1억 1천이고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이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런 문구가 없다가 문구가 출제가 되면 이거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요 부가가치세 매출세 포함입니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세 사업자이다. 그러면 물품을 판매가 이루어졌다. 재화를 공급하였다. 용역을 공급했다. 그럼 대변에 내가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이고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매출이 100이었다라고 하면 100이 기재가 되고요. 과세면 이쪽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부가세, 예수금. 자, 매출 금액의 10%만큼이니까 10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어요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움 또는 뭐 공사 미수금 여러 가지 등장할 수 있겠죠. 저는 외상자만 쓸게요. 그럼 외상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 110이 기재가 되고 우리가 부가세 포함된 요 금액 110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채권이다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표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의 문구를 매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출제자에 따라서 이 문구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 그럼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1억 1천이고요. 받으러움은 2천이라고 되어 있고 공사 미수금은 얼마에다? 3,200입니다. 그럼 여기 1번에 있는 매출채권 내역은 지금 여기 2번에 있는 매출채권에 나는 외상은 받을 어음은 공사 미수금은 이렇게 기재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 요 금액은 일단 17번 자리에 기재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일단 결론만 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1번 작업이 끝나면 2번으로, 2번 작업이 끝나면 3번 순으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는 없다. 그 다음 2번에 대손 내역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대손 내역에 가서 봤더니 4월 5일 거래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6월 건가함 받으러움 10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월 5일 날 우리가 회계 처리를 유추해 보면 저는 여기다가 4월 5일 회계 처리 유추를 써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정리했겠죠. 그래서 차변엔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얼마 저희는 100만 원 정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받을 어음 얼마가 100만 원이 상계되었다. 이 얘기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월경과 6월경과 한 받으러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음이나 수표는 중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 아니든 6월이 경과되면 우리 송금으로 인정이 돼야 한대요. 송금 인정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송금 인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차변에 대손 충당금 상계했던 거 전혀 문제가 없죠. 그쵸,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서 6월이 경과가 되면 어음이든 수표이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 매출금이든 우리 소멸시효 완성까지 얼마를 남겨서 사후관리를 해라? 1,000원을 남겨서 사후관리해라. 그러면 지금 제가 대손충당금과 상계정리한 받으러움 1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00원은 뺐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대송금 조정 부분에서 뭐로 배웠을 것이다? 비만가액 1,000원을 빼주세요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멸시 완성까지 가져갔다가 소멸시 완성된 시점에 무엇한다? 송금으로 추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1,000원을 빼고 99만 9천 원까지만 했었다라면 우리는 송금 불산입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송금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99만 9천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송금 불산입되는 거 비만금액 그래서 송금 불산입 금액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액은 얼마가 있다? 1,000원이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얘를 시인한다고 얘기할까요? 부인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기재해야 되거든요. 시인과 부인이라는 부분에. 자, 그러면 시인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다? 인정하겠다. 부인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다? 인정 못하겠다. 우리 범죄자 잡았을 때 부인했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송금불산이 1,000원은 우리가 부인금액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부인에도 입력하지만 지금 29번 내지는 32번에 부인에 입력된 금액은 어디에? 채권 잔에 18번 자리인 기말 현재 대송금 부인누계라는 자리 있죠, 여러분? 요 자리를 기입을 하셔야 돼요. 다만 요 부인 금액이 전기, 과거 거였다라고 하면 전기 자리에 입력하는 거고요. 우리 현재 거였다라면 당기 자리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과 우리는 18번 자리, 저는 그냥 18번이라고만 써놓을게요. 요 자리에 기입이 돼야 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6월 10일입니다. 자, 거래처 대표이사가 무엇되었다? 사망. 자, 사망은 대손 사유가 되느냐?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대손 중단금과 상계하였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 회계 처리했을 때 제가 4월 5일날 회계 처리 보여드린 것처럼 차변의 대손 중단금 얼마? 5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근데 이 부분은 비만 금액을 남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비만 금액은 부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그대로 뭐가 된다?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송금 인정 또는 여러분 뭐라고 써놓으셔도 될까요? 시인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겠죠. 7월 25일입니다. 자, 거래처 부도 발생으로 받으러 온 80만 원을 대손 중단금과 상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도가 언제 났다고 보여져요? 7월 25일 거래처 부도가 났어요 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7월 25일이네요. 그럼 저는 위쪽에 쓸게요. 7월 25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몇 월이 경과해야 된다? 6월이 경과되어야 되죠. 그래서 6월 경과 시점에 우린 무엇이 된다? 우리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카운트를 해보면 7월 25일이에요. 그러면 8월 25, 9월, 10월, 11월, 12월, 1월이에요. 그래서 6월 경과 시점은 우리 2021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우리 1월 26일입니다. 이러면 경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월 26일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송금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있는 7월 25일은 우리는 부도 발생 6월 미경과가 됩니다. 저는 미경과만 쓸게요. 그래서 미경과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송금 불산입. 금액 그대로 다 불산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시인이다 부인이다? 당연히 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인이면 몇 번 자리까지 가야 된다? 18번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됐어요? 자, 네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9월 18일입니다. 자, 회수기일 6개월 경과한 특정 거래처의 소액 채권인 외상매출금 15만 원을 대손중단금과 상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회수기일 몇 월 경과요? 6월 경과한 무슨 채권? 소액 채권. 여러분 소액 채권 20만 원까지죠. 네, 그래서 소액 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우리 회수기일 6월이 경과되면 대손금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무엇이 될 것이다? 송금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시인란에 그대로 기입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더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는 대송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1번 자리부터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1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서식의 번호는 2번 자리인데요. 요 1번이요. 그래서 2번 그냥 우리 서식 번호 갈까요? 2번 대송금 조정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 이렇게 권장해요, 여러분. 이 대송금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요 대송금 조정에 입력하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 우리 당해 연도, 그러니까 당해 사업 연도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당기 대송금 회계 처리한 것만 들어와야 돼요. 회계 처리분. 우리 회계 처리한 거잖아요. 그쵸? 대손 내역 2번에 대한 거. 그쵸? 근데 그거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전기있게 대손금이 인정됐다? 그런 건 그냥 직접 세무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의 대손금 조정에 의해서 우리 누가 있으면 우리 여기 29번에 있는 부인과
32번에 있는 부인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자? 상단에 조정 등록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상단에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세무 조정을 곧바로 해버리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일단 빨간색 글씨 안 지우고요. 그대로 보고 입력을 하고 뒤에 가서 깨끗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서식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4월 5일 거부터 순차적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0405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또는 여기 크게 보기라는 거 눌러서 화면을 더 확대해서 보셔도 돼요. 이렇게 크게 보기, 그럼 화면이 좀 키워지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요. 자, 계정 과목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계정 과목 넣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정 과목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럼 110번 받으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매출채권부터 이제 나와지는 부분인데 매출채권이면 매출채권, 미수금이면 미수금, 기타채권이 기타채권, 나는 직접 넣고 싶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출채권 1번 선택할 거고요. 대손의 사유는 뭐로 가시면 돼요? 부도 발생 6월 경과입니다. 그러면 5번 부도라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이다? 100만 원 회계 처리했어요, 여러분. 자, 그중에 여기도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분계라는 걸 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분계를 크게 안 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여기 계산기 기능이 있으니까 계산기 전 잠깐 열게요. 자, 지금 여기 대손금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내역에 우리 대손충당금 상기한 거 금액 좀 정리할게요. 자, 일단 100만 원 더하기, 그 다음 50만 원 더하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80만 원 더하기, 네 번째는 1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손충당금과 상계 정리한 금액은 245만 원입니다. 제가 아직 3번의 보기 내용을 가지 않았지만 재무상대표상 대손충당금 내역에 갔더니 어느 변, 차변에 당기 대손충당금의 금액에 얼마가 있다? 245만 원. 아, 그러면 우리 분기하면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엔 채권이 없어졌겠죠? 그럼 이 부분이 전기된 T 계정이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245만 원 딱 정리가 됐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요.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또 드릴게요. 한꺼번에 정리를 자꾸 해버릇 하세요. 지금 여기 대손에 대한 거 회계 처리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우리는 대손금이 발생했을 때 뭘 쓸 수도 있어요?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 대손 충당금과 상계 정리한 부분은 어디에 간다? 우리 지금 대손 충당금 무엇이 있었다? 상계액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있죠, 여러분? 요 자리. 자, 여기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부족해서 대손 상각비로 정리했었다. 그러면 우리 입력하는 위치는 당기, 손비, 계상액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자, 이 자리에 기입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치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회계 처리도 보실 것. 근데 지금 저희는 당기, 손비, 계상액 자리에 들어갈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다는 거 우리 T 계정으로 다 확인했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00만 원 중에 시인되는 건 99만 9천 원이고 부인되는 건 얼마? 1,000원이 있다. 그러면 99만 9천 원 넣어주시고 우리 부인에 1,000원을 넣어주시면 당기 손비 계상액의 금액은 없어집니다. 자, 4월 5일 거 마무리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6월 10일. 자, 6월 10일을 넣어주시고 우리 외상매출금이니까 108번 외상매출금 선택, 매출채권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의 사유는 무엇이었다? 우리 대표이사가 사망하였다. 사망실종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죠? 50만 원입니다. 그대로 전부 다 뭐가 된다? 송금 인정. 그럼 뭐라고 본다? 시인된다라고 한다겠죠? 50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입력하시고요. 우리 무엇에 대한 받을 어음에 대해서 그럼 받을 어음 110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매출채권 1번입니다. 대손의 사유는 부도입니다. 6월 미경과 이지만 그냥 부도라는 사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가 그 사유로 갔으니까요. 자, 금액은 얼마이다? 80만 원입니다. 그러나 6월 미경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이다, 부인이다, 부인, 전액 모두 다 29번 부인 금액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뭐로 가자? 외상매출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외상매출금 108번. 또는 여러분 한글로 치셔도 돼요. 코드를 선택해도 되고. 자, 매출채권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에 어떤 내용을 입력할 거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럼 여러분 1번은 파산이고 2번은 강제집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선택할 만한 부분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 뭐로 가자? 그냥 직접 입력하자. 소액채권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7번 누르지 않고요. 그냥 소액채권 이렇게 넣어도 입력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액채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소액채권이 아니라 저는 지금 다른 거, 뭐 회수기일 6월 경과 이렇게 넣었다. 문제 되나요? 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자, 시인이다, 부인이다? 시인, 대손충당금 상계액 자리 28번 시인 자리에 15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우리 대손과 관련된 거 4건이나 주었지만 아주 복잡한 문제는 없었고요. 우리 부도가 항상 함정이에요. 그래서 부도는 반드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시점에 송금이 인정된다. 그리고 송금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얼마를 반드시 남겨라? 우리 1,000원을 반드시 남겨라.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은 외상매출금 부도난 건 소멸시 완성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은 소멸시 후 완성 부분까지 가지 않고요. 6월 경과 시점에 외상매출금도 인정이 됩니다. 부도 부분. 그거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그런데 모두 다 1,000원을 남겨야 된다는 부분. 그럼 이제 우리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9번에 있는 부인 금액에 1,000원과 80만 원인 여기 80만 1,000원 있죠, 여러분. 이건 송금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회계처리에서 벌써 대손 충당금하고 모두 다 상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 처리한 효과가 되는 거죠. 왜냐면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를 그 금액만큼 더 많이 계상을 했을 거니까. 그러면 우린 29번 자리에 있는 부인 금액은 반드시 세무 조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겠어요. 그럼 곧바로 조정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F3번 또는 조정 등록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 우린 팝업창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80만 1,000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송금 부인 80만 1,000원 금액 들어온 거 보이시죠? 곧바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어요. 뒤에 가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때 정리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죠. 지금 과목에는 어떤 걸 넣든 입력하는 데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전 직접 입력 클릭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손금 부인액이라고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넣을 거냐면 저는 비만가액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비만가액이 얼마였다? 1,000원입니다. 자, 세무조정은 각각 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보 발생입니다. 송금 발생에 유보 발생. 자, 그리고 우리 80만 원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80만 원도 누가 봐도 대송금 부인이죠. 네, 대송금 부인액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무슨 부분? 부도 6월 미경과죠. 그래서 6월 미경과 부도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부도 6월 미경과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번엔 부도를 먼저 넣어볼까요? 부도 6월 미경과 이렇게 넣고요. 또는 계정 과목 넣는 분도 있어요. 받으러 외상매출금 무엇을 넣든 상관은 없다. 자, 우리 금액은 얼마였다?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비만 금액 1,000원은 받으러옴이고 그리고 우리 6월 10일 날 50만 원에 죄송해요. 7월 25일 날 80만 원에 대한 거 그것 또한 받을 어음이었네요. 자, 유보 발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과정 과목을 한 번 더 대주냐면 요거 계정 과목에 따라서 채권 쪽에 입력할 때 위치 맞춰서 넣어 주셔야 되니까.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송금 불산입되는 거 1,000원과 송금 불산입되는 거 얼마 80만 원 정리했습니다. 자, 입력 다 끝나셨으면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됐어요, 여러분? 자, 저는 이제 화면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창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본화면으로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이전 화면이라는 거 눌러서 복원시키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몇 번 자리에 있었던 금액. 아, 우리 29번에 있었던 부인과 32번에 있었던 부인은 아까 몇 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18번 자리에 요 부인 금액이 들어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 2번 자리에 입력한 대손금 조정은 단기이다, 전기이다, 단기 회기 처리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느 자리에? 단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1,000원과 80만 원이 있었던 요 80만 1,000원은 계정 과목을 들여다봤더니 모두 다 어디와 관련되어 있다? 받을 어음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까지 결정이 끝났죠. 됐을까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1번에 있었던 무슨 내용 보시고 우리 여기 매출 채권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거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요. 채권 잔액이 모두 다 불러져요. 우리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자, 불러오기 누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데이터 삭제하고 불러올 거냐고 물어요. 예 누르시면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여기 대손금 조정에 입력한 거 삭제될까 봐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이것도 크게 보기를 한번 돌려놓고 볼게요. 자 크게 보기로 돌려놓고 봤더니 외상매출금도 있고 받을어음도 있고 공사 미수금도 있고 미수금도 있네요. 근데 우린 미수금은 관계가 없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화면 이전 거로 돌려놓고 아래쪽으로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블록을 했는데 관계없는 계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 커서 두시고요. F5번 눌러서 무엇 하셔라. 삭제해 주시면 되세요. 또는 지금 이렇게 지문에 주어져 있으면 직접 보고 무엇 하셔도 된다. 입력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일단 금액 정리할게요. 여러분. 외상매출금 11억, 받을어음 2천, 공사미수금 3,200 맞죠 여러분? 그중에 받을 어음 2천만 원에는 우리 부인된 금액 얼마? 80만 1,000원 단기 자리에 넣어주셔라. 근데 여러분 이게 계정 과목 넣고 금액 넣으면 우리 단기 거에 관련된 건 상단에서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확인은 해주세요. 됐을까요? 그럼 우린 어디까지 이제 정리 끝났어요? 채권 잔액 확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나올 것이다. 나 전기에 부인했던 게 있었다. 대손금 부인. 근데 단기에도 부인되더라. 그럼 여기다 꼭 넣어주셔라. 전기 자리에. 그리고 19번 합계 금액은 채권 장부에 남겨져 있는 금액에 우리 전기와 단기의 부인 누계 18번 자리 금액을 무엇하시고 더하고 합계가 나와집니다. 그 합계 금액에서 충당금을 설정하지 말아야 될 채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음을 할인했거나 배서 양도한 게 있었다. 또는 특수 관계자 채권, 우리 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채권들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에 설정 채권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제외시키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20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19번에 있는 합계가 그대로 21번의 채권 잔액이 됩니다. 그럼 21번에 있는 채권 잔액 1억 6,280만 1,000원의 금액은 몇 번 자리로 간다? 여기 1번. 우리 충당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1번 자리에 금액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대손 실적률은 몇 프로이다? 1%. 그럼 여기 설정률 자리에 가시면 기본률이 있고 실적률이 있고 적립 기준이 있죠, 여러분. 그럼 기본률 1%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대손 실적률은 1%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실적률로 바꿔주시고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기본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는 1억 6,280만 1,000원 곱하기 1%에서 한도는 얼마이다? 1억 우리 162만 8,010원이다 라고 해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내용 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의 내역을 들어가서 보았더니 우리 무슨 부분?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금액은 얼마가 있다? 320. 그중에 대손 내역에 1번부터 4번까지 금액과 무엇한 상계 정리한 금액은 245만 원이 있고 우리 결산할 때 얼마를 설정했다? 우리 217만 원을 설정했다. 이렇게 나와지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말에 다음 연도 넘겨가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292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T계정을 보여줬어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셨는데요. 지금쯤 T계정을 주지 않고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해서 해라. 그러면 무슨 조회? 잔액 조회 버튼이라는 거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확인할 필요는 없네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 기초금액은 어디에 들어가서 입력하자. 자, 이 기초금액은 남번호 곧바로 쓸게요, 여러분. 자, 대손충당금 조정에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8번 자리가 있죠. 자, 그래서 8번 란에 입력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8번 란에 입력했던 320만 원은 우리 전기에 무엇된 게 있다? 충당금 부인된 게 있었다. 얼마? 60만 원.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회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라고 하면 이 설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로 배우셨다. 자, 우리 얼만큼의 대손충당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추정액 또는 추산액이라는 걸 계산하죠, 여러분. 저는 추정액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추정액에서 누구를 빼서 우리 가지고 있었던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우리는 설정하는 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액이 부족한 것만큼 채워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슨 법?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법인세에 오면 같은 관점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회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했다라고 하면 법인세에서는 이런 형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설정액은 곧바로 무엇이 된다. 이 추정액이 설정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잔액이 있으면 빼고 추가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잔액을 빼는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100인데 과거에 설정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70이 남겨져 있다라면 나는 30만 설정할게. 그게 요 217만 원이었던 거예요. 자, 회계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법인은 우리 법인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린 그렇게 안 하고요. 필요한 게 얼마이다? 100이다. 그럼 설정도 얼마여라? 100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70은 무엇 해야 된다? 모두 다 0 만들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계와 법인은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는 걸 보는 방법이 다르구나. 회계는 필요한 것만큼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라면 그 부족한 것만큼만 채워주는 보충법을 쓰더라.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이니까 이상하군요. 법인세는 추정액 전체를 설정하는 거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총액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뭔가 여러분? 기말의 금액이 100인 거는 동일하지만 우리 지금 설정하는 금액의 대상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잔액 70을 모두 다 무슨 조치한다? 우리 회계에서는 그 금액을 뺐지만 지금 법인세에서는 그 금액을 0 만들긴 해야 되니까 이 잔액 70을 모두 다 환입 조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무슨 금액, 여기 8번 란에 넣는 이 기초금액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환입 조치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환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무슨 부분? 우리 전년도에 송금으로 모두 다 320만 원이 인정이 됐었다라면 금년도에는 그 금액을 모두 다 무엇한다? 아이고 입금 산입하는 거로 정리시켜 버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입금 산입 조정이라고 하는 글씨가 그래서 나와집니다. 됐을까요? 그럼 전년도에 송금 산입하고 금년도에 입금 산입란에 넣어서 0 만들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8번 란에 무엇이 있더라? 우리는 부인액이 있던데요. 전년도에 우리는 모두 다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부인은 무엇한다? 무조건 금년도에 전기에 부인됐던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당해 연도에 우리 지금 무엇 해야 되는 우리 분명히 입금 산입해서 없애라고 했잖아요. 송금 추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금 추인하여야 한다. 그럼 여러분 전년도에 부인했던 이 금액은 저희는 인정이 안 되니까 무슨 처리해놨을까요? 유보 발생 처리해놨었겠죠. 전년도에. 그럼 송금 추인해야 되니까 전년도에 유보 발생했던 거 우리는 무엇한다? 송금 추인하고 우리는 유보 감수시켜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게 여러분 이 잔액 70만 원을 0 만들게 하고 그리고 요 부인됐던 거 송금 추인해서 0 만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보충액이에요. 여기 5번 자리에 보충액이 있죠. 그리고 지금 어느 자리에 12번 자리 가시면 충당금 보충액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 부분. 그래서 5번과 12번 자리 금액은 어느 자리에 넣든 한 곳에만 넣어주면 끝나져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그 정리해 주실 것. 자, 그다음 단기에 245만 원이라고 했던 요 금액은 제가 아까 미리 무슨 부분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 충당금과 상계했다, 충당금과 상계했다. 그래서 이 금액 모두 다 정리해 보니 우리는 모두 다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나와져 있었다. 그럼 대손충당금 상계라고 해서 27번에 나와져 있는 245만 원이 있죠, 여러분. 이 금액이 대손충당금 차변의 단기 금액과 일치했던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은 몇 번짜리 금액이 들어온다? 여러분 여기 11번짜리 금액 보이시죠? 단기 대손금 상계라고 해서 27의 금액입니다라고 나온 금액. 그러니까 이 금액은 여러분 직접 입력 안 해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대손충당금 상계했다라고 했던 회계처리 금액 입력의 위치가 잘못되면 우리 모든 게 다 뒤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 잘 하시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 정리해서 들어왔네요. 됐네요. 그러면 요거는 추가로 입력하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320만 원에서 단기 245만 원이 빠지고 남겨져 있는 금액에서 우리 필요한 게 292만 원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추가 설정한 게 217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 217만 원 설정했던 요 부분은 우리 서식의 남번호를 본다라면 어디에? 4번에 회사 계상액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 부분에 단기 계상액 자리가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 란에 입력을 하자.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5번과 12번이 같은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무엇이 필요하다? 보충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보충액 얘기를 해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저는 화면이 조금 지저분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 남번호 다시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8번 란.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몇 번 란? 4번 란. 그래서 8번 란에 넣어주시고 4번 란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전기에 부인했던 금액은 모두 다 무엇한다? 우리 송금으로 넣어주셔라 그런 걸 추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보 발생시켰던 거 없애는 거니까 우리는 유보 무엇한다? 감소시킨다라고 한다. 자, 그럼 이 60만 원 어디에 넣자? 여러분, 우리 전기 부인액이라고 했던 10번 자리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까 남번호 아까 말씀 안 드렸거든요. 충당금 부인누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10번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입력이 끝나지게 되면 요거 10번 안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요 60만 원의 금액이 어디 자리? 여기 15번 자리 가보시면 과소환입, 과다환입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네, 요 부분 금액이 15번 란에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5번 란에 양수로 들어온다, 음수로 들어온다, 음수. 왜냐면 전년도에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거 좋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15번 란에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회색은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맞춰서 입력하게 되면 그 자리에 금액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우리한테 누가 필요하다고요? 보충액이 필요하다. 자, 보충액은 무슨 부분? 자, 우리가 우리 설정하는 금액이 무슨 부분? 보충법이 아니라 총액법으로 간다겠죠. 법인세법은.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 갖고 있었던 320만 원을 모두 다 무엇 해야 된다? 0 만들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원리상으로 보면 기초에 가지고 있던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단기 대손충당금 무엇된 거 없어진 금액을 빼고 나머지 잔액을 0 만들게 해라. 이런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손충당금 기말금액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기말금액이 얼마이다? 292만 원이죠. 자, 그럼 292만 원에서 무슨 부분? 회사 계상액이 있었죠. 단기 계상액. 그게 무엇이다? 설정액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설정액 얼마? 217만 원을 빼면 이게 사실상 남겨져 있는 잔액이거든요. 누구요? 기초에. 그럼 그거를 보충액에 넣어주면 0 만들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292만 원에서 217만 원을 무엇하게 되면 빼주시게 되면 우리는 얼마만큼만 보충한다? 75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75만 원 보충시켜 주시면 기초금액 320만 원은 0이 돼서 모두 다 입금산입 조정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요 자리의 금액은 몇 번 자리에 입력하시면 된다? 우리 5번 란에 입력하시면 된다. 자, 5번 란에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몇 번 란도 들어갈 것이다? 12번 란도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반영이 되니까 2번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에 하실 부분. 그래서 대손충당금 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손충당금 조정에 보충액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충액은 우리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무엇하자?
빼자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회사 계상액 자리 4번 자리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4번 자리의 단기 계상액은 얼마이다. 회계 처리한 거 여러분 설정액 금액 217만 원이다. 자, 보충액은 미리 말씀드렸죠? 얼마요? 75만 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단기 계상액에 보충액을 더해서 6번의 개가 나오죠? 자, 이 6번의 개의 금액이 누구와 일치하면 된다? 자, 여기 6번의 회사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6번의 개의 금액은 우리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과 무엇하면 된다. 일치하면 여러분은 보충액의 계산을 잘 한 거예요. 그러면 기말의 금액이 292만 원이었죠. 일치해야 하네요. 일치하죠. 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8번 자리. 자,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은 얼마였다? 32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중에 대손 충당금 부인 금액 얼마가 있었다?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자리는 입력 안 한다겠죠? 5번 자리 입력하면 12번 자리는 뭐가 될 것이다?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동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지금 이 10번 자리에 입력했던 금액은 우리가 충당금에 대한 거 정리를 잘 했다라면 15번 자리에 무엇으로 나올 것이다? 음수로 나올 것이다. 그럼 요 금액만큼 무엇 하셔라? 송금 추인하고 유보 감소 시켜주셔라. 됐어요, 여러분? 그럼 세무조정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무슨 부분? 우리 세법상에서는 한도를 얼마까지만 인정이 된다. 162만 8천 10원까지.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이다? 292만 원. 그럼 292만 원과 162만 8천 10원만큼의 차이가 뭐가 된다?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만큼 우리는 무엇할 것이다? 송금, 불산입할 것이다. 그리고 유보 발생시켜서 다음 연도에 가서 무엇한다? 추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5번에 있었던 이 60만 원은 무엇한다? 우리 입금 산입 조정에 의해서 영만들기의 금액이기 때문에 송금 산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유보 감소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거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조정 두 가지 추가해야 되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조정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다 되셨으니까 우리는 상단에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 등록 눌러주시고 그리고 추가하도록 할게요. 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입력할게요. 자, 직접 입력할 거고요.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죠. 네, 송금 불산입 먼저 갈게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29만 1,990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처리하라고요? 유보 발생 처리합니다. 유보 발생 1번 선택합니다. 자, 우린 오른쪽 송금 산입 쪽으로 넘어와서요. 대손 충당금 과다 환입액이라고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또는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넣어주셔도 되겠죠. 우린 뭐가 더 편해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는 글씨가 더 익숙하죠. 그러면 요건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60만 원 입력하시고 유보 감소입니다. 그럼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소득 처분은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돼서 소득 처분되는 건 4가지가 나와집니다. 대손금 부인한 거 비만 금액 1,000원과 6월 미경과 부도와 관련된 80만 원 그리고 한도 초과 금액과 전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분 단기에 무엇하는 거? 송금 추인하는 거 됐을까요? 다 되셨으면 종료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과 관련된 부분의 서식은 반드시 무엇 하신다? 작업이 모두 다 끝나면 우리 저장 버튼이 있으면 꼭 저장하셔라.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메뉴를 무엇하게 되면 닫게 되면 저장이 자동으로 되거나 또는 저장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DB 채점이잖아요. 저희 정확하게 저장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버튼 안 눌러도 되죠. 됐어요? 그러면 1번 문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무엇하시고 작성하시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배점은 6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대표이사 이한강씨 것만 있고요. 자, 제시된 자료 외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없으며 가지급금과 관련된 우리 관련하여 약정된 이율이나 수령한 이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내가 약정된 이자도 없고 수령한 이자도 없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에 돈 받았다. 또는 아직 못 받은 미수가 있다. 차변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 대변의 이자 수익이겠죠.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에 돈 받았다. 또는 아직 못 받았다는 미수 수익을 계상한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의 표현은 우리 어디에?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 계상액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사자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자를 빠뜨렸어요. 지우고 다시 쓰는 게 더 깨끗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계상액 없음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서식에 갔을 때 회사 계상액 회계 처리했던 이자 수익이 있으면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세무조정 대상 금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없으니까 0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두은행 OK 그리고 우리저축은행이라는 데에서 차입한 내역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의 연이자는 어떻고 이자 비용은 어떻다라고 주었고요. 자, 주식회사 OK는 여기 OK는 지금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거나 또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걸 얘기할 때요. 누구에 대한 이자는 들어올 수 없다. 우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 얘기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제외되는 이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는 우리 차입금 이자는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외. 그래서 OK는 아예 무엇한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땐 무슨 부분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뭘 적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이 공시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요거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누가 중요하다? 차입금 내역이 매우 중요하다가 되죠. 왜냐면 이 지금 빌려온 차입금을 기준으로 평균 이자를 계산해서 인정이자 계산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성 별로 없네 여러분. 특수관계자 이자를 빼야 된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목별 세무조정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이라는 서식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순차적으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직접 자리에 가서 무엇하자? 대표이사 이한강을 넣어주자. 그래서 대표이사 엔터 이름은 이한강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사람과 관련돼서 회계 처리한 정보가 있겠죠. 그럼 그 정보를 불러오고 싶다라면 여기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불러질 거고요. 입력된 정보가 없으면 불러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직책과 상명을 넣기 때문에 대표이사 이한강 넣은 게 그대로 들어올 것이고 134번 가지급금을 입력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코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나는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을 대여금으로 바꿔야 불러집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불러올 땐 적요번호 설정값에 의해서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급했을 땐 1번 그랬다면 회수는 4번 지급했을 때 2번 썼다 그럼 회수는 5번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거래처 부분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데이터 불러오는 거로 하시고
여기 회계전표 불러오기라는 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데이터를 연동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연동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져 있는 거대로 무엇한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1월 1일은 전기에서 2월 받았으니까 당연히 적요가 전기 2월이고 1월 1일이겠죠. 자, 그리고 3월 14일은 대여니까 당연히 대여 선택하고 3월 14일 넣어주시고 금액을 차변에. 자, 그리고 우리 9월 20일은 회수였어요. 그러면 적요는 회수. 요 글씨들은 모두 하단에 여기 메시지 창이 있죠, 여러분. 요거 보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회수했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니까 차변했던 가지금 대변에 가서 상기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대여가 있었습니다. 11월 5일에.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잔액이 형성이 되고요. 그 잔액에 일수를 곱해서 환산한 걸 적수라고 표현하죠. 그럼 가지금 적수가 계산이 됐습니다. 가수금은 없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는 가지금 끝내주시면 되죠. 혹여라도 가수금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 가수금 선택해서 무엇 하시면 된다. 불러오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가지급금밖에 없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가중평균 차입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입금 입력에 갑니다. 자, 요거 입력하실 땐 여러분 모두 은행과 우리저축은행, 자, 이 정보를 불러오려면 이 자리 거래처 명을 입력하실 때 한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코드돔 F2번을 쓰셔야 합니다. 그럼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모두 은행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불러오겠냐고 물을 거예요. 계정 과목에 따른. 그러면 전 부를 거니까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차입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를 넣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러오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모두 은행 이렇게 한글로 거래처를 넣어버리시면 불러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로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금액 얼마이다? 3천. 그런데 여러분 차입을 언제 시작했냐면 2020년 7월 1일이니까 2월 된 거죠. 그래서 전기 2월이라는 글씨가 들어온 거고요. 이자는 3.5%라고 했으니까 3.5%.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3.5%에서 이자는 105만 원이라고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라인으로 넘어가시고요. 거래처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저축은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두 은행처럼 똑같은 팝업창이 들어올 거고 확인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저축은행은 2021년도 11월 1일에 차입했네요. 그러니까 저기는 당연히 올해 차입했으니까 차입이라고 들어올 것이고 2,700만 원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자는 얼마이다? 4.5%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21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자동 계산이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차입금 입력은 끝났어요. 그래서 특수 관계인과의 차입금은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인정이자 계산이라는 을지에 갑니다. 자, 을지에 가면 앞에 있었던 무슨 부분 가지금과 가수금 정보 가져오고 차입금 입력했던 거에 따라서 우리 무슨 계산이 될 것이다. 여기 가지금 적수에 따라서 가수금 적수는 뺄 게 없을 거고요. 차감 적수 부분이 들어오고 이자율이 곱해져서 인정이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이자는 얼마이다? 76만 7,847원이다 라고 나오죠. 여기 이자율이 자동 계산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자율 자동 계산된 거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이 이자율 자동 계산했던 부분 내용 보고 싶으시면 코드돔 F2번 누르시면 이 이자율 조회가 또 되죠. 그리고 계산 근거는 요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게 시험에서는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액 들어왔고 자, 이 금액만큼 우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해 주셔야 되겠죠. 그거는 갑지에 가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글씨가 들어올 거고요. 성명은 이한강 씨에 대해서 금액 계산된 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회사 계상액, 아까 약정된 이자율이나 수령한 이자는 없다고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회사 계상액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6번 자리에 입력할 금액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가 범위에 인정되는 금액인 76만 7,847원 전액을 무엇하셔라? 조정해라. 그러면 상단에 F3번 조정 등록기 눌러주시고 우리는 입금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입금 산입이니까 우리 어느 쪽에 입금 산입이 송금 불산입 쪽에 가시고 사유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과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저는 직접 입력 버튼 누를게요. 인정이자. 자, 금액은 76만 7천
847원. 여러분 가지금 인정이자도 그렇고요. 차액금이자 송금 불산입도 그렇고 6년이냐 6년이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2021년도 기준은 6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365일로 이자 계산이 됐겠죠. 근데 6년이면 366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실 땐 답이 왜 다르지? 반드시 확인하실 게 일수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입금 산입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소득 처분은 뭐로 가시면 된다? 여러분 이한강 씨는 대표이사죠. 그럼 대표이사는 이 회사의 임직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주이면서 임직원이어도 우리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본다?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본다.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금 입력한 금액은 상여 처분해야 되겠죠. 혹여라도 이한강 씨가 주주였다라고 하면 뭐로 가야 된다? 배당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이한강이라고 쓰지 않고 무슨 상호에 대한 부분, 이름이 들어왔다 회사 이름, 그러면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해야 되겠죠. 우리는 상여 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하고 상여 처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더 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 종료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뭐 저장하거나 하는 버튼 별도로 없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부분? 아, 자동 저장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종료시켜 주시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은 여러분들 이게 종료 버튼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이 탭별로 닫히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메뉴들 그냥 한꺼번에 후루룩 닫히는데 여긴 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탭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종료하는 형태처럼 창이 닫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는 유의사항으로 항상 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다른 유의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대손충당금 조정 문제가 나오면 의외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93회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문제가 뭐였었냐면 업무형 수용차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그 부분들을 등한시했었어요. 제가 쓴 교재는 사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중에 이 부분 수록 안 되는 교재가 상당히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업무형 수용자 관련 문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6회가 나왔었다면 무조건 공부를 어떻게 해서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아예 안 나오고 하반기 때 출제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안 하고 갔던 분들은 무슨 상황이 되죠요? 못 푸는 문제가 또 생기는 상황이 나와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동차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 같다 다르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합격률이 문제가 매우 난이도가 높아서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나와지는 문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그닥 좋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쪽의 문제가 나오면 연습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 이제 등장했던 거죠. 그게 업무형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부들 좀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에 있는 3번, 4번, 5번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